하늘에 물어보세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그는 불행하고 불운한 존재로 위안을 찾기 위해 지옥의 왕에게 가야 할 정도입니다. 뛰어내리며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도 인생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속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쓰레기처럼 취급받았고 죽은 후에도 그저 폐기물일 뿐입니다. 그 전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맨은 두 동료와 함께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전투를 할 수 없고 그저 도구처럼 활용되어야 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해서 더 나쁜 동료들까지 만나게 되었죠. 거대한 쥐를 처치한 후 그들은 맨에게 시체를 처리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고유 능력 덕분에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그를 비웃으며 마법사 조렌도 그를 조롱합니다. 직업이 가장 약한 맨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내하며 사과합니다. 태어날 때마다 각자는 빛의 여신이 직업을 부여받고 어둠의 여신은 그 능력을 제공합니다. 이 능력은 더 많은 가능성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직업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후 성공이나 실패는 각자의 운에 달려 있습니다. 직업 시스템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가장 높은 것은 엘리트 클래스입니다. 주로 부유한 상인이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전사나 마법사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사회의 밑바닥에 위치한 그는 전투에 적합한 기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직업은 대개 유전되며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태어날 때부터 두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어 가족의 일을 물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위험한 길인 모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생을 바꿀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일을 하면서 그 끔찍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쥐의 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그걸 빼내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 쥐는 그를 단순한 쓰레기로 여기고 그는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러운 일을 계속해야 했고 비난을 받으며 그들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 말을 듣고 그는 분노하며 계속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사회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한 존재는 목소리를 낼 수 없죠. 그의 손에서 잔인하게 뽑혀나온 쥐의 이빨을 보며 두 동료는 기뻐하며 조롱합니다. 비록 악의적이지만 그들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감정사는 죽은 괴물의 조각만을 수집할 수 있는 하찮은 직업입니다. 쥐를 직접 가져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로이드가 그를 데려와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약자에게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아. 쥐처럼 혐오스러운 이빨을 들여다보며 저 두 녀석은 악에 가득한 조롱을 멈추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말한 건 틀리지 않아. 감정사란 직업은 결국 죽은 괴물의 정수를 수집하는 쓰레기 같은 일이었어. 직접 쥐를 잡으러 가면 힘들기 때문에 로이드가 너 같은 녀석을 데려온 거지. 가치 있는 것들을 수집한 뒤 다시 길을 떠나 생존해야 해. 이 잔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쓰레기 취급받아도 어쩔 수 없어. 3명 모두 운 좋게 강력한 생명체의 시체를 발견했어. 팔면 큰돈이 될 거야. 그래서 그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 누가 이런 곳에 그 시체를 그냥 두겠어? 협회 정보에 따르면 이 괴물은 원래 이곳에 나타나지 말아야 했어. 로이드가 신경 쓰지 말라 했지만 그 대신 빨리 처리하자고 했지. 다행히 이 생물의 이빨은 쉽게 뽑혀서 놀라움이 덜했어. 근처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괴물들이 있었어. 그들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지. 분명 지도상의 길은 직선인데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 그래서 나는 그 두 녀석에게 돌아가라고 권했어. 하지만 그들은 거절했지. 힘들이지 않고 돈 벌 기회라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만약 네가 좋아한다면 혼자 돌아가도 좋지만 아이템 주머니는 두고 가야 하고 번 돈도 뺏길 거야. 결국 그는 조금의 돈이라도 지키기 위해 따를 수밖에 없었어.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팀에 받아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지. 그렇기에 그는 개취급받아도 끝까지 견뎠어. 적어도 그 두 녀석이 그를 받아줬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보물을 보며 그는 의문을 품었어. 모험가라면 왜 이런 재료를 그대로 두었을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많은 괴물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답이 나타났어. 죽은 괴물들은 아무도 쓰러뜨린 게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가 두려움에 떨었어요. 힘껏 싸우더라도 한 마리도 처치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지만 그들에게 미끼가 필요했죠. 그 끔찍한 녀석이 그녀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어요. 아, 이해했어요. 그녀는 즉시 변신하여 새로운 목표가 되어 괴물들을 유인했죠. 떠나기 전에 그를 격려하며 힘내라고 했어요. 그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괴물들이 즉시 그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었어요. 그로 인해 그는 고통을 느꼈지만 덕분에 마비 마법이 해제되었죠. 그는 몸부림치며 돌을 던져 괴물 한 마리를 처치하고 시간을 끌기 위해 모든 자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기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길끝에 도달했을 때 두 녀석이 모든 길을 막고 있었죠. 그는 옆 골목으로 기어가야 했지만 그것도 막다른 길이었어요.
모든 불행이 그 불쌍한 청년에게 쏟아졌어요. 그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육식괴물이 있고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해도 죽는 것뿐이죠. 궁지에 몰린 그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어요. 개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했죠. 만약 떨어진다면 아마도 산산조각 나겠죠. 어차피 그럴 거라면 차라리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유롭게 떨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자신이 무능한 감정감지사로 태어났음을 자책했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했죠. 그렇게 계속 노력했지만 하늘은 그에게 다시 불행을 주었어요. 모험가가 되면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만 결국 그는 또 다른 놈에게 경시당하며 노예처럼 굴복해야 했죠. 또 버림받기까지 하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에 다가가며 그는 자신의 직업을 탓하지 않기로 했어요. 태어날 곳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죠. 그는 모험가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했어요. 다른 일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그 모든 것을 깨닫는 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의 삶이 의미가 있었는지 자문했죠. 결국 그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정말 비참한 삶이죠. 다음 생이 없다면 좋겠어요. 하늘이 또 그를 괴롭힌다면 그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물속에 떨어지며 살아났어요. 그의 고통스러운 눈물은 누군가를 깨웠고 그녀는 슬프게 다가와 이 청년의 운명에 공감해 주었죠. 그녀는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잠시 후 청년이 깨어나자 그의 앞에 누군가가 있음을 보았고 그는 이것이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눈앞에 있는 존재가 세계수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놀라움이 계속 이어졌고 그는 주변의 환상적인 공간에 감사했죠. 주변에는 폭포가 흐르고 있었고 그는 세계수의 회복 능력이 세상의 모든 약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세계수는 빛없이도 잘 자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던전 안에 있는 거겠죠. 전설에 따르면 세계수는 무한한 마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결코 고갈되지 않죠. 사람들은 공기 중에 마나를 흡수하여 자신의 몸에서 변환하기 때문에 마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는 거대한 마나는 바로 이 나무 덕분이에요. 그러나 몇 세기 전 그 유일한 나무가 시들고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공기 중에는 여전히 마나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걸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많은 재능 있는 학자들이 여전히 다른 세계수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세웠어요. 그저 인류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들은 이후 모든 대륙에서 대규모 탐사를 조직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계수가 던전 깊숙이 자라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세계수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감사했어요. 아마도 이는 그가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일 거예요. 나무의 줄기를 만지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그는 아마 자신의 상상일 거라고 생각하며 이 구역에서 탈출할 길을 찾으려 했어요. 이곳은 매우 조용해서 괴물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조심스럽게 걸어갔죠. 어차피 그 두 녀석은 돌아오지 않을 거고 여기에는 음식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모험을 감행해야 했죠. 떠나기 전 그는 세계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작별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까 그를 구해준 소녀를 보지 못했어요. 그의 앞에는 지도에 없는 장소가 있었고 그는 아마도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두려웠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방어를 위해 돌덩이를 들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다가 괴물이 없다는 것에 기뻐했지만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귀가 베어지는 일이 발생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그의 귀가 잘렸고 이어서 그의 손가락도 베어져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는 감정감지로 그 일을 저지른 자가 S랭크의 깊은 곳에서의 죽음의 요정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희생자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죽이는 작은 악마로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사실 그는 원할 경우 언제든지 그를 반으로 베어버릴 수 있었죠. 그렇게 청년은 사지가 오히려 관통당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팔이 잘려나갔어. 그리고 그의 손가락들이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지. 감정사를 통해 그를 공격한 존재가 바로 지옥의 사도, S급 심연에 사신 엠린이란 걸 알게 됐어. 작은 악마 같은 존재로 먹잇감을 괴롭힌 뒤 죽이는 걸 즐기지. 그게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야. 원한다면 언제든 그 둘을 갈라놓을 수 있거든. 그 청년은 사지가 꿰뚫리는 고통 속에 빠졌어. 하지만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까 그 악마는 훨씬 더 강력한 생명체에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지. 로이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곰의 발톱에 눈이 멀고 몸은 짓눌려 골격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어.
먹잇감이 아주 맛있어 보여서 입에 넣으려 할 때 다행히도 엘프 소녀가 동료를 불러 도와줬지. 그녀는 강력하게 괴물의 머리를 한 방에 날려버렸어. 깨어나 보니 상처가 모두 치유되어 있었지. 이번에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은인을 보았어. 아름다운 모습에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요정 같았지. 그때 그녀가 말을 걸었어. 딸아이에게 차를 우려주렴.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차를 한 모금 남김없이 마시라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그는 그 차를 억지로 마시게 되었고 차의 맛에 감탄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강아지처럼 손을 흔들었지.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 말은 그녀의 어머니가 들었고 딸에게 나쁜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어. 로그아웃이라니. 진정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누군지 물어보니 사실 그녀는 손 더럽히는 걸 싫어했대. 하지만 유리가 강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괴물들을 치웠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에게 2번이나 구원받았다며 감사하라고. 엄마도 무릎 꿇으라 했지만 그는 그냥 고맙다고만 했지.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친근하게 이름까지 불렀어. 엄마는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바로 얼굴에 발차기를 날리며 메인을 마치 찢어진 이불처럼 밟아버렸어요. 유리는 그 장면을 보고 엄마가 그러지 않도록 막았고 혹시 더 뼈가 부러지면 어떡해 라고 외쳤죠. 메인은 그들을 보며 이 작은 엄마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요정을 낳았을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 그들의 관계는 진짜 모자와 다를 바 없었죠. 그녀는 우르술라, 세계수의 수호자였어요.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었죠. 이 세상에는 9그루의 세계수가 존재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때로는 외부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하죠. 이게 바로 수호자의 임무예요. 그녀는 세계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유리는 시대의 나무였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녀는 정령이었죠. 모든 것을 이해한 메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예뻤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유리는 칭찬에 부끄러워서 머리가 뜨거워지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본 작은 엄마는 계속해서 메인의 머리를 밟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 라는 눈빛을 보내며요. 우르솔라는 눈알 빼는 게 좋겠어? 라고 물었고 메이는 한쪽이 이미 실명된 것을 떠올렸죠. 더 심각한 상처들도 있었고요. 작은 엄마는 그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설명하며 몸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으면 세계수의 물이 치유해줄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형체가 없어서 재생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녀는 세계수를 이용해 새로운 눈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정령의 눈이라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그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유리가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해주기로 한 거죠. 메이는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 놀라며 왜 그런 일을 해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메인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나무에 스며들어 기쁘다는 느낌을 주었죠.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착한 사람이라서 전력을 다해 도왔다는 우르술라. 여기로 떨어지는 사람은 드문데 딸이 항상 구해주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심지어 나뭇가지를 꺾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달랐어. 세계수의 나뭇가지 효능도 알고 감정평가 기술까지 쓰면서 고맙다고 연거푸 말했지. 그녀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둘이 더 이상 시비하지 말라고. 엄마는 위험하니 나가라 했지만 그는 위험천만한 외부에서 어떻게 살겠냐며 반대했어. 우르술라는 아랑곳 않고 자기 일이라고 쿨하게 넘기고 유리는 간절히 엄마에게 보호를 청했지만 엄마는 절대 영역을 넘지 말라며 단호했어. 이 시대에 맞게 맨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며 비관했지. 딸의 눈물에 엄마도 마음이 아파달래며 걱정 말라며 방법이 있다고 했어. 비록 인간을 싫어하지만 딸 사랑 때문에 참는 우르술라. 앞으로 그를 강하게 키워 스스로 길을 찾게 할 거란 말을 들은 유리는 기쁨에 겨워 엄마를 껴안았지. 주인공도 자신이 스스로 살아남아 나갈 수 있다니 놀라움과 기쁨으로 두 사람을 꼭 끌어안았어. 그는 세계 최강현자가 직접 가르쳐준다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며 결의에 찼지. 물론 목표에 못 미치면 고통 속에 죽을 수도 있지만 그는 선생님을 간절히 원하며 함께 던전으로 들어갔어. 첫 수업은 정령의 눈으로 힘을 제어하는 법. 걱정하며 이론부터 배우자 했지만 우르술라는 시간이 없다며 바로 실전으로 뛰어들었어. 죽을 일 없으니 걱정 말라고. 선생님은 앞을 가리키며 보라 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자 화가 나서 몇 대 때렸지. 왼쪽 눈에는 이미 세계수 정령 조각이 박혀있는데 어떻게 못 쓰냐고. 그는 새 눈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보인 것은 아름다운 여인의 실루엣. 눈을 뜨자 어둠 속 공간이 훨씬 선명해졌지. 훈련이 시작되고 우르술라는 S급 그렘린을 불러냈어. 이 생물은 약한 자와 놀기를 좋아해 바로 죽이지 않으니 그가 피하는 법을 배워야 했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했어. 그의 감정평가 기술과 정령의 눈이 결합하며 새로운 능력이 생겼거든. 실험해보니 괴물 정보뿐 아니라 공격 패턴까지 읽을 수 있었어. 대가로 귀를 잘렸지만 선생님이 세계수물을 부어 회복시켜줬지.
유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해 미리 도와줬고, 우르술라는 그가 죽지 않을 거라며 마음껏 즐기라 했고, 그는 다시 감정평가를 활성화했어. 이번엔 왼쪽 다리를 노리는 공격을 피해냈지. S급 괴물의 공격을 피하는 기쁨에 그가 점점 눈을 뜨기 시작했어. 자신이 정령의 눈으로 적의 모든 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기뻐서 선생님과 함께 축하했지만 결국 바보같이 몇 대 맞았어. 하지만 그 고통이 결의를 다지게 했지. 미래 예측 능력을 익히는 건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렇게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 한 주 후 미래를 꿰뚫는 능력을 완벽히 장악한 그는 다음 단계인 전투기술로 넘어갔어. 목표는 저 괴물 그렘린을 쓰러뜨리는 것. 걱정하는 그를 도와주려 유리가 세계수나무로 만든 목검을 주었지. 가장 좋은 나뭇가지라며 그가 망가뜨리면 죽는다고 엄포를 놓았어. 그는 검을 소중히 여기고 적의 움직임과 타이밍을 읽는 법을 배웠어. 단순히 반격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속도로는 그렘린을 따라잡을 수 없었지. 비결은 정령의 눈으로 전투 능력을 보조하는 것. 단순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전투력을 강화하는 능력이었어. 활성화하자 주변이 느려진 듯 느껴졌고 그는 기습 공격으로 괴물을 땅에 쳐박았지.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비록 몸은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 힘은 엄청났어. 처음으로 실패자가 S급 괴물을 쓰러뜨린 순간이었지. 우르술라는 너무 빨리 기뻐하다가 한 대 맞았고 다음 임무로 그 지역의 모든 그렘린을 정리하라 했어. 이미 정령의 눈 기능에 익숙해져 일이 너무 쉬웠지. 다음 수업은 괴물의 능력을 평가해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법. 인간은 배우며 성장하는 법이니 그도 할 수 있을 거라며. 평소라면 그냥 정보를 배우는데 그쳤겠지만 정령의 눈은 상대의 기술을 흡수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몸이 고속이동에 아직 적응 못해 어려웠지. 처음 기술을 배워도 머리가 터질 듯 아팠어. 우르술라는 그에게 직접 시범을 보였고 그는 실제로 더 빨라졌지만 그렘린만큼은 아니었어. 몸도 자주 상했지만 계속 달리며 속도를 익혀야 했지. 매번 골절과 근육 파열을 회복하며 반복했어.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게 강해질 거라며. 며칠 후 그는 전에 물리친 그 망할 꼼을 다시 쓰러뜨릴 자신이 생겨 시험해보려 했어. 하지만 우르술라는 아직 이르다며 세계 최강 현자의 감정평가 능력을 전수할 거라 했지. 그는 기뻤지만 우르술라는 딸에게 강요받는 것처럼 표정이 안 좋았어. 우르술라가 가진 수많은 기술 중 하나는 마법 주문을 소리내지 않고 생각만으로 사용하는 능력이었어. 그는 스승의 기술을 감정평가해 그 기술을 익혔지만 대가가 꽤 컸지. 몸이 계속 마치 폭발한 듯한 혼란 속에서도 그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의 몸의 마력이 너무 적어 마법을 쓸 때마다 몇 번씩 기절한다는 것을. 유리는 세계수의 물을 이용해 몸속 총 마력량을 늘렸다. 청년은 끊임없이 한계를 밀어붙여야 했다. 몸에 조금이라도 마력이 남아있다면 부피를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끈질긴 훈련 끝에 이제 그는 동시에 1000개의 화염구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대단하다. 모든 수치가 그렘린의 기술 분석과 우라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에 크게 상승했다. 스승님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동생에게 곰과 재대결하라고 명령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지난번 참패의 기억에 두려워했지만 스승님의 격려를 받고 이미 강해졌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치기로 결심한다. 그는 거대한 곰 앞에 서서 일제히 화염구를 쏘며 승부를 시작하지만 곰은 예상보다 빠른 가속력으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능력으로 공격을 피하며 반격한다. 불 속성 외에도 중국 풍속 마법도 다루지만 본래 능력은 아니어서 피해는 미미하다. 오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는 계속해서 수천 개의 화염구를 던졌다. 곰은 불타 쓰러지며 그의 승리를 안겨줬다. 자신감이 가득 찬 그는 이제 무시당할 일이 없다는 기쁨에 젖었다. 즉시 감정 분석을 통해 괴물의 기술을 습득했지만 그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다. 우르술라는 동생이 기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훈련 종료를 결정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길을 막는 괴물들을 처치하고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은 매우 힘들었다. 우르술라가 제자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훈련을 마치기로 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길을 막고 있는 괴물들을 처치하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갑자기 선물을 받았다. 부모님은 여전히 어려워했지만 이것은 딸의 마음이기 때문에 전부 줄 수밖에 없었다. 세계수의 정수가 그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린 눈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스승은 이 부분을 사용해 그에게 더 나은 눈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받기를 주저했다. 이게 시대의 근원인데 이렇게 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부탁할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낮잠을 자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게 언제쯤 그가 죽으면 정수가 자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무릎을 꿇게 했다. 그러니 사람들은 나중에 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완성된 이후에도 아무 변화가 없자 스승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눈은 사실상 진화했으며 더
더 이상 평범한 정령의 눈이 아닌 신의 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르술라는 그가 익숙해지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려 했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에서 튀어나온 그녀에게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머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수는 세계수와 다를 바 없기에 이제 그는 시대의 수호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유리는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 우르술라는 그가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딸은 이 소녀와 함께하며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반드시 억울하게 죽지 않을 것이며 그의 곁에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다. 하지만 그는 스승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라서 그녀가 슬퍼할까 두려웠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얼굴에 발차기를 맞았다. 명백히 그를 모르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맡길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유리는 태어나서 이곳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으니 어머니는 그녀가 외부를 탐험할 기회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곳에만 있으면 너무 불쌍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소 우르술라는 늘 불평했지만 현재는 그녀의 안전을 맡기기로 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성스러운 영혼을 가진 자였다. 그녀가 요구한 임무는 그 눈을 사용해 유리에게 흥미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그는 아내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무한히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게다가 세계수의 최고의 부분으로 만들어진 칼도 함께 주었다. 그것은 매우 귀중한 정령의 검이었다. 그가 그것을 받기 전에 갑자기 그녀에게 눈에 물어보았다. 유리는 즉시 치료해 주었고 우르술라는 그에게 다른 눈과 연결된 이 한 조각을 흡수하게 했다. 이제 그는 그녀와 시각을 공유해야 했다. 그녀가 함께 다니는 동안 그의 어머니는 그를 지켜볼 것이며 만약 그가 자신의 유리에게 무엇을 하려 한다면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용도가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두 커플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친구에게 지상에 올라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총 9명의 세계수들, 즉 그녀의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듣고 그는 그녀의 가족을 찾기 위해 함께 여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르술라도 즐거움을 느끼며 그는 다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출구를 찾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과는 달리 유리는 상황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스승은 앞으로 다가올 괴물들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는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정말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신의 눈 덕분에 드러났고 괴물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을 처치할 때마다 평가를 통해 기술을 배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부작용 없이 머리가 완전히 맑았습니다. 유리는 자신이 회복되었다고 외치며 이제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그녀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듣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 마치 고백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스승의 지시에 따라 보스가 있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스승은 모든 지하 감옥마다 이런 보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처치해야만 탈출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생명체는 이곳의 핵심을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힘이 훨씬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도와준 두 사람의 마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실패자가 아닌 시대의 그릇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보자마자 거대한 마법진이 활성화되었고 그곳에서 돌로 이루어진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위험했기에 그는 유리에게 숨으라고 했고 스승은 멀리서 싸움의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힘으로만 보면 당연히 그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었지만 속도와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르술라가 합리적인 지시를 하며 그는 손에 무장 헤이키를 입혀 감각을 보호했습니다. 감각이 마치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듯 강하게 맞았다. 손으로 막았지만 다리는 견디지 못했다. 다행히 유리가 안에서 끊임없이 치료해줘 무사했다. 기회를 잡아 그는 부식 능력을 발동해 보스의 한 팔을 무력화시켰다. 보스는 분노에 사로잡혀 난폭하게 공격했지만 빗나갔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스승님이 전수한 최강의 비기를 쓰라 명령했다. 현재 그의 마력으로 충분히 가능했다. 게다가 유리가 안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는 모든 마력을 한 방에 쏟아부었다. 그 기술의 이름은 노바시크. 폭발로 보스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조각조차 없었다. 그는 이렇게 쉽게 이길 줄 몰랐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리는 기뻐하며 나와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이기지 못했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엄마는 속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감정 분석을 마친 후 그는 S급 기술을 모두 습득했다. 스승님은 이제부터 몬스터뿐만 아니라 미궁의 핵심에서도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오른쪽 눈을 바탕으로 그녀가 이동에 지원을 해주었다. 신하는 세계수이자 수호자였기에 그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미궁의 핵심과 정령의 핵심은 매우 닮아 있어 이를 이용해 눈을 더욱 신비롭게 강화할 수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크게 놀랐다. 이미 강한데도 더 성장할 수 있다니? 스승님은 성공적으로 핵심을 눈안으로 옮겨 진화시켰다. 우라는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인간 중에서 가장 강자가 될지도 몰라. 문이 닫힌 후 핵심이 사라져서 이제 세기수로 가는 길은 막혔지. 그래서 우르술라는 딸과 직접 동행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 말을 듣고 그녀도 기뻐했지. 스승을 깊이 존경하니까. 장면 전환, 모험가 회의실. 감옥 안의 괴물들과 함께 남겨진 로이는 자신의 죽음을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함께 가서 귀중한 물건을 수집하자고 꼬셨어.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버텼다고 가장하며 도망가라고 외쳤어. 정말 허풍쟁이 같았지. 절정의 순간 그가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어. 영혼이라도 나타나서 목을 조를 줄 알았는데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외쳤어. 그리고 그의 거짓말을 폭로했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조이는 믿지 못했어. 그가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이렇게 돌아왔다니. 모두 그가 한 말이 거짓임을 깨닫고 그를 지지했어. 그들은 그에게 교훈을 줬지만 갑자기 맨이 나서서 그를 막으며 자신은 살아있으니 넘어가자고 했어. 사실 조이만이 그를 팀에 받아들였지. 비록 잠시 이용당했지만 이 청년 없이는 맨도 두 좋은 동료를 만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용서하며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했어. 그 녀석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맨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았어. 이제 그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 며칠 후 3명의 팀원은 강력한 몬스터들을 계속 쓰러뜨리며 다른 던전을 정복할 기반을 다졌어. 그곳엔 아직 세계수들이 남아있었지. 정령의 눈도 3레벨로 성장했어. 시대의 나무가 전 세계를 지탱하는 만큼 모든 던전이 존재하는 건 아니야. 현재 목표는 이 지역의 던전을 모두 탐험하고 그 후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맨은 시간이 오래 걸릴까 걱정했지만 요구한 건 자신이라 천천히 즐기기로 했어.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 그들은 급히 달려갔어. 괴물이 난폭하게 굴고 있었고 맨은 그들을 처리하며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을 치료했어. 생명의 은인을 본 여자아이는 행복해하며 맨을 자신의 영웅이라 불렀지. 갑자기 그를 안았고 오빠에게 뭔가 부탁했어. 그도 어쩔 수 없었지. 공주니까. 그는 자신을 상업연합의 수장인 제스퍼라 소개하고 클라우디아가 왕의 3딸 중 하나라고 알려줬어. 이후 저택으로 초대받아 차를 마셨지. 할머니는 벌써 맨과의 애정 소문에 휩싸였고 결혼을 원했어. 유리는 당황해 막으려 했지만 맨을 자신의 아내라 주장하는 제스퍼에게 충격받아 얼어붙었어. 공주는 포기한 듯 했지만 클라우디아는 첩이 되는 걸 받아들였지. 여기선 첩을 두는 게 흔한 일이니까. 유리는 너무 놀라 그 담대한 태도에 충격받았어. 어머니는 딸이 자신감을 얻은 것에 눈물을 흘렸고 제스퍼는 이 기회를 이용해 결혼을 권했어. 맨은 거의 질식할 뻔했어.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사람들을 지하실로 안내했지. 사실 제스퍼는 엄청난 부자였고 희귀 보물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어. 세계의 보석 대부분이 여기 있었고 그가 아직 찾지 못한 건 정령의 눈 왼쪽에 있는 핵심이었어. 이 사람은 맨을 보고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세계수에 관한 전설은 마왕 미찬을 봉인하기 위해 시대의 나무가 모든 힘을 쏟아내 사라졌다는 내용이야. 핵심도 그때 생겼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하늘이 그들을 만나게 했어. 보석을 보존하려는 강한 열정 때문에 결혼 제안을 한 거지. 진짜 황당한 상황이었어. 우르술라는 동생을 끌어내 조언을 구했어. 동생은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들의 목표는 다른 세계수의 정보를 얻는 건데 제스퍼는 많은 것을 쥐고 있었지. 미는 그냥 친구로 남고 싶다고 말해 그가 잠시 동의했어. 핵심이 다른 곳에 있다는 정보도 받았는데 위험하다고 했지만 맨은 가서 가져오고 싶어 했어. 상대도 동의했지. 며칠 후 맨은 지정된 장소인 고대 던전에 도착했어. 그는 유리 가족이 거기 있길 바라며 팀의 동기를 더 얻고 싶었지. 걱정하는 그녀에게 그는 분명히 가족을 찾을 거라고 위로했어. 그렇게 그는 스승의 지시를 따라 던전 깊숙이 들어갔어. 앞길은 막혔는데 우르술라는 벽에 순간이동 마법이 있다고 알아챘지. 만지면 진짜 공간으로 이동한다고 했어. 맨이 따라했고 충격받았어. 우거진 숲으로 보내졌거든. 까다로운 삼두뱀이 그곳에 있었고 강력한 환영술이 공간 전체를 바꿔놓았어.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유리의 자매 중 하나일 거야. 곧 동생 피나가 음성으로 환영 인사를 전했어. 그런데 동생은 오빠와 함께 온 낯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나려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지. 맨은 이해하지 못했어. 이미 먼 길을 왔는데 왜 이런 걸 요구하냐고. 순간이동 주문을 쓰라고 했지만 피나는 못 쓴다며 무례하게 말했어. 그 말도 맞았어. 순간이동은 고급 마법이니까. 피나는 이곳이 자연던전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곳이라 경고했어. 그래서 난이도는 정말 끝내준다고. 그들이 이곳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실력에 달렸고 만약 죽으면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지. 유리는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라고 했지만 피나는 오히려 맨 남자친구가 노력해야 한다며 놀렸어.
맨은 얼굴이 붉어지며 아직 연인이 아니야 라고 부끄러워했지. 우르술라의 혹독한 훈련 덕분에 맨은 더 강해지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 그녀에게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나 대신 나서 라고 말했어. 동생은 이 던전 중에 내 영역이 제일 어렵다. 포기하라고 했지만 맨은 자신만만하게 문제없다고 답했어. 사실 피나의 진짜 목적은 맨의 가식적인 얼굴을 벗기려는 거였지. 누군가가 덫에 걸리길 바라며 스승이 눈빛으로 도와줘서 맨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통과했어. 스승도 오래 끌지 않고 빨리 끝내길 바랐지. 결국 맨은 피나가 설치한 덫을 모두 무사히 넘겼고 피나는 속상해하며 나도 한번 걸려줘야 하지 않겠냐. 내가 만든 건데 라며 투덜거렸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언니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픈 맨. 그가 함정에 걸려 넘어지자 스승님은 그의 눈빛에서 성공을 느끼셨다. 망설임 없이 제자에게 이 일을 빨리 마치라고 재촉하며 청년은 피나가 설치한 함정을 모조리 뚫고 지나갔다. 이 모습을 보며 피나는 속상해서 오빠에게 왜 하나라도 밟아보지 않았어? 내가 애써 만든 건데 라며 투덜댔다. 우르슐라는 딸의 웃음이 최우선이라며 발을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유리는 어린 시절부터 동생이 이런 함정을 자주 만들어 남을 즐겁게 했다고 말했고 맨은 위험하다며 기가 막혀 했다. 피나는 나쁜 의도는 없었어. 위험할 땐 시스템이 자동으로 걸러내니까 라며 해명했다. 그때 첫 번째 적이 등장했다. S등급 식물 몬스터로 독가스를 뿜어 맞으면 하루 종일 기절한다. 하지만 맨은 이상 상태의 면역이었다. 피나는 웃으려다 멈칫했다. 이 녀석이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맨은 앞에 있는 괴물을 재빠르게 처리하며 유리와 동생이 빨리 제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냈다. 단 한 번의 검격으로 몬스터를 반으로 갈랐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려던 찰나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속도로 공격해왔다. 우르슐라도 정확히 볼 수 없었고 아마도 적이 은신 기술을 쓰는 듯했다. 피나는 맨이 공격을 맞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맨은 나는 은밀한 공격을 무효화하는 기술이 있어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동생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며 놀랐다. 맨은 최근에 배운 불굴의 요새 기술과 은밀한 공격 저항 능력을 합쳐 무적에 가깝다고 자랑했다. 피나는 자기 괴물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날 잡아봐 라고 도전했다. 스승님은 날카로운 눈으로 은신 위치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곧 맨은 한 손으로 땅을 으깨며 은신 기술을 감지해냈다. 사실 은신 기술도 꽤 쓸만한 기술이었다. 비나는 S급 괴물이 이렇게 쉽게 쓰러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내 안에 유리가 있으니 조금 더 강해진 것 같아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의 여동생은 이곳의 괴물들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고 울먹였다. 그러자 두 마리의 강력한 괴물이 그를 향해 돌진했다. 사실 이들은 너무 멍청하게 정면으로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여 적을 반으로 쪼갰고 그들은 입도 못 다물고 죽어갔다. 비나는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 정도 괴물이 한 방에 쓰러지다니. 우르술라도 그의 몇몇 기술을 알아보았다. 여동생은 당신은 괴물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나는 그냥 감정 감지사일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피나를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고 그의 힘이 평범하다고 하다니 정말 놀랍다. 장면이 바뀌어 로이는 갑자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계속 위험에 처해 있었고 만약 피나가 살상 금지 장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용서한 그녀를 떠올리며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가 그 추악한 일을 알게 된 후 모두가 그를 외면했고 그는 어디를 가든 욕을 먹었다. 그의 여자친구 조레는 그를 배신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남아있다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에 그녀는 피해자처럼 행동하며 로이가 자신에게 마비 마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청년은 반박했지만 그녀는 매우 영리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는 그녀에게 마비 마법을 요청한 적이 있었으니 결국 그는 술집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만약 그날의 상황이 비슷하다면 다른 이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고상한 척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와 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니 혼자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성공하여 이 나쁜 이미지를 씻어내기를 바랐다. 그는 고대 던전으로 가서 괴물을 처치하는 임무를 받아들였다. 벽에 닿자마자 그는 안으로 이동되었고 비나는 숨어있는 플레이어를 함정으로 맞이했다. 그는 죽을 뻔했으나 약해 탈락하게 되었다. 여동생은 그를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전투에서 명성을 얻고 싶어 했고 어차피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여전히 상처를 입었다. 그는 다시 시작하지 않기 위해 오늘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곳이 얼마나 넓은지 궁금해하던 중 한 마리 악어와 부딪혔다. 그것은 S급 괴물이었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공격을 맞았다. 아프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다. 비나는 그가 두려우면 크게 외치라고 말했다. 그러면 시스템이 그를 밖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는 자극받아 여전히 다른 곳으로 가려 했으나 괴물에게 팔이 짓밟렸다.
괴물은 그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송곳니를 드러낼 생각을 하였으나 갑자기 그의 머리가 날아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뒤에서 로이는 그가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정말 강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다. 감사의 말을 전한 후 그는 그가 바로 그 사람임을 깨달았다.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그는 나는 이 도전을 완수하기 위해 여기에 왔어 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무능력한 자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유리에게 이 남자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동의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치료할 물을 주었다. 로이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심하게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단 2초 만에 회복되었다. 정말 환상적이었다. 그는 그녀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물어보려던 순간 그의 동료가 방금 얻은 수면 기술로 그를 기절시켰다. 이제 그는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그렇게 그는 다음 보스 방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정말 대단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해도 이 장벽을 넘을 수는 없었다. 그는 보스를 쓰러뜨리면 그곳으로 가는 문이 잠길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이전에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야 하니 그녀에게 도달할 수 없을까? 걱정이었다. 우르슬라는 그를 깨우쳐 주었다. 미궁의 중심을 파괴해야만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그는 즉시 안으로 들어갔다. 저기 어디에 있지? 라고 묻자 그녀는 이 땅 전체가 적이다 라고 말했다. 각종 다양한 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는 전투 중에 비행할 수 있었다. 그의 적은 현무 사신 중 하나였다. 이 생물체는 거대하고 마법을 쏘아도 전혀 아프지 않았다. 우르술라는 그 괴물에게서 친숙한 마력의 파동을 느꼈고 그도 마법을 쏘아왔으나 미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그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갑자기 마법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대가 공격할 때에도 우르술라는 그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괴물의 물리적 공격이 그에게 닿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현무 역시 강력한 환술로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이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를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내놓았다. 알고 보니 그 괴물 역시 거북이였다. 하지만 크기가 작았다. 결국 그는 그를 잡아가고 놀고 싶어 했다. 정말 귀여운 모습이었다. 우르술라는 피나의 정령 환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했다. 공간을 변형시키고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비나가 이 거북이의 정체를 알아보자 그는 현무의 유아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한 사신이었지만 여전히 너무 어렸다. 우르술라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놀랐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피나에게 나를 지나가게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그는 그 거북이를 죽일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그를 죽이도록 강요했으나 그는 너무 많이 간청하자 피나에게 그 거북이를 처치하도록 강요하는 악당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결국 그는 그를 지나가게 해주었다. 그는 유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피나가 너무 보고 싶었고 그녀를 몇 바퀴 감싸 안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너 정말 나쁜 놈이야. 나를 괴롭히다니 라고 소리쳤다. 언니는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나무랐다. 그 말을 듣고 피나는 유리가 그 남자에게 푹 빠진 것 같아 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닦았다. 너가 건강하니 정말 기뻐 라고 말하며 미는 그렇게 기뻐하며 그와 더 오랫동안 같이 있기를 원했다. 그녀와 함께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넘치는 작은 아이는 유리처럼 정령의 핵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녀의 친구에게 의견을 물은 후 즉시 동의했다. 이때 현우는 인간 형태로 변신하여 자신이 쿠로이무스라는 것을 소개한다. 그는 피나의 수호자로서 현우의 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란다. 스승은 쿠로이무스를 님이라고 부르며 경외감을 표현했고 그녀는 그에 대해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피나처럼 유쾌한 성격의 그녀는 쿠로라 불리기를 원한다고 하며 사소한 예의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스승이 경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모두가 놀라며 그녀는 왜 그렇게 놀라냐? 빨리 무릎 꿇고 인사해라 라고 말한다. 그래서 아이는 수호자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그 못된 아이를 데리고 모험을 가는 것을 허락받는다. 크로는 이 착한 청년이 마음에 들어서 동의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며 그녀는 스승의 신의 돌 역시 그에게 넘겨준다. 게다가 현우의 방어 기술은 정말로 압도적이라 쿠로의 결계를 물려받게 될 것이니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처럼 많은 친구가 곁에 있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기 때문이다. 얼마 후 스승은 피나를 위한 정령의 핵을 만들어주었다. 그 후 신의 눈을 흡수하며 레벨 BN으로 상승하고 여러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녀는 가족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웃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동력이 생겼다. 만약 모든 친척을 다시 찾는다면 그녀는 얼마나 밝게 웃을까. 우르술라는 외면은 강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는 동생이 딸을 이렇게 기쁘게 해준 것에 감동받았다. 밖에서는 로이가 깨어나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구출당한 이후에도 여전히 슬프기만 하다. 다음날 제스퍼는 메인을 모험가 협회에 데려가서 피나에서 얻은 고급 괴물들의 자원을 모두 팔았다. 메인은 사기를 의심하며 걱정했지만 친구가 보증해 주어 마음이 놓였다. 그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기에 그의 말은 당연히 무게가 있었다. 접수원은 그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협회장에게 직접 만나러 가자고 초대했다. 그는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며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자원을 협회가 다시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S급 괴물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직접 사는 것은 메인이 손해를 볼까 두려웠다. 메인의 인증서를 확인한 후 그는 그가 정말로 미숙한 감정사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자원을 어떻게 팔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게다가 그는 2급 모험가이니 제스퍼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를 경시하며 그의 직업을 조롱했다. 사실 그의 직업은 희귀하지만 최악의 직업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렇게 말해줬으니 메이는 당연히 슬펐고 친구가 괜찮아. 그냥 어제의 성과를 보여줘. 그들이 알아차릴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렇게 메이는 기술을 활성화하고 S급 괴물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자원을 끌어냈다. 그 중에는 불사의 왕의 두개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방금 전 조롱하던 이들을 놀라게 했다. 감정사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얻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가 누군가의 것을 훔쳤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며 믿지 않았다. 사실 이것이 그가 협회를 싫어하는 이유였다. 그는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경시당하는 것이 더욱 불쾌했다. 이때 협회장이 나와서 메인을 위한 정의를 세워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지칭하며 직업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젊은 남자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가진 아름다운 눈을 칭찬했다. 그녀는 그가 제스퍼와 닮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접수원은 마법 도구를 사용해 자원을 감정한 결과 모두 진짜라는 결과가 나왔다. 친구는 메인을 스스로 괴물을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인물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삼아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리셉션 직원도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그분에게 무례를 범해 죄송합니다. 메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직원들에게 진지하게 주의를 줄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이를 용서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는 매우 관대하고 회장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르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메간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사람들, 특히 그가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혼자서 S급 괴물을 처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말에 그는 흔들리며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매우 안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스퍼에게 이곳에 와서 그들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회장님은 흥분한 표정으로 저도 강한 남자들을 좋아해요 라고 말하며 그를 클럽에 초대했습니다. 메간은 그가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녀는 곧 그들이 다시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그들을 방으로 초대하여 대기하는 동안 놀도록 했습니다. 제스퍼는 그에게 모든 자원을 꺼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메인이 숨겨진 던전을 완료한 후 이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모험가들이 메인이 정복한 숨겨진 던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제스퍼의 호화로운 온수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시와 칭찬이 동시에 있었으니까요. 그때 유리라는 인물이 나타나 하늘이 정말 아름다워 라고 칭찬하며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왜 그녀가 여기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피한 것에 불쾌해하고 있었습니다. 비나도 나와서 형이 언니의 가슴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유리는 나이가 더 많지만 매우 순진하여 여동생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남탕이라서요. 비나는 우리는 정령인데 인간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흔들어 보였고 그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부적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유리는 비나가 정령과 인간의 혼혈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르슐라는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며 화가 나서 내 딸을 이렇게 하다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스승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충격받아 그걸 가려 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유리를 자신의 보물이라고 명확히 했고 만약 메인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듣고 있는 유리도 나와서 그를 막으며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랑의 그물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우르슐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즉시 궁극의 기술을 발동하며 너 준비됐냐? 고 물었습니다.
비나는 너무 즐거워서 모두에게 싸움을 부추겼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서 급하게 나와서 쿠로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나체는 아니었지만 여전히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나를 메인에게 맡긴 것이 정말 맞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쿠로가 비나의 어머니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들처럼 보호자들이 정령의 핵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머니로 여겨지는 것이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흥미로운 그룹이 6개나 더 있다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쿠로는 7개라고 말하며 정말 이 세계는 죽었지만 정령의 핵은 살아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리의 언니는 그녀의 보호자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에키나나를 찾으면 나머지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는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쿠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막막함을 느끼고 있냐? 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웃으며 나는 여전히 원래 목표를 따라갈 것이며 지금 포기할 일이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리를 가족과 제외시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쿠로는 그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메간과 마주쳤습니다. 제스퍼는 회장님이 직접 임무를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궁금해하며 클럽 내에서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비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는 마왕이 세기를 넘어서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고룡 중 하나입니다. 그가 봉인된 이후 그 괴물도 사라졌지만 최근에 이 생물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메간은 그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임무는 비유를 처치하는 것이며 제스퍼는 그에게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단호하게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워하며 그가 걱정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해결하러 가야 한다고요. 친구는 그에게 당신은 정말 힘뿐만 아니라 의지도 강하군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즉시 4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막이었기 때문에 꽤 어려웠습니다. 스승은 그 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룡이 마법을 흡수하고 이를 마력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공격은 공간을 찢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낮에 모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그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불꽃을 발사하여 충격파를 만들어 괴물을 유인했습니다. 지룡이 나타나 너는 누구냐? 내 잠을 방해하는 자 라고 물었습니다. 비유를 처음 본 그는 정말 크다고 느꼈습니다. 아마도 현무가 변한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고 나는 마왕이 만든 존재로서 결코 패배를 겪은 적이 없다. 나는 진정한 전투를 원하지만 아무도 나를 상대할 수 없었다며 모든 것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는 이 삶이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며 항상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약해 보였지만 방금 전에 마법을 사용할 수 있으니 꽤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메인을 소개하며 그를 처치하러 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긴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은 너무 단순했어. 모두가 곤란에 빠졌으니 내가 해결하러 가야지라며. 친구가 역시 매는 힘뿐만 아니라 의지도 굳세구나 라며 칭찬했어. 회의장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었고 모두가 맨에게 기대고 있었지. 곧장 맨은 자신을 따르는 4명의 요정과 함께 지정된 장소로 향했어. 그곳은 사막이었기에 꽤 힘들었어. 스승님은 이미 괴물 위치를 파악했어. 그 괴물은 마력을 흡수하고 변환하는 능력이 있고 발사하는 공격은 공간까지 찢어버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지. 보통 비모스들은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있어서 먼저 끌어내야 했어. 맨은 곧장 불꽃 구슬을 앞에 던져 진동을 일으켜 괴물을 유인했어. 위협을 느낀 지룡이 출현했지. 지룡은 넌 누구냐? 내 잠을 깨우다니라며 맨에게 물었어. 비이는 처음 보는 광경에 정말 크구나. 현무만큼 거대해라며 놀랐어. 쿠로는 지룡으로 변해 말했어. 나는 마왕이 태어날 때부터 실패란 몰라. 진짜 싸움을 원해하지만 아무도 이길 수 없고 한 방에 무너져. 인생이 너무 지루해서 항상 숨어 지냈지. 맨은 지룡이 약해 보이지만 방금처럼 마법을 쓸 줄 아는 걸 보고 꽤 강하다고 판단했어. 맨은 자신을 소개하며 여기 와서 널 없애러 왔다고 선언했어. 비이는 세상에 이런 바보도 있나라며 웃었지. 지룡은 자신이 마왕이 만든 존재라 가장 강하다고 자부했어. 그런데 상대가 그런 마왕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겠네라며 도발했어. 곧바로 싸움이 시작됐어. 맨은 지룡 주인을 모욕하며 도전장을 내밀었지. 우르슬라 말대로 지룡은 공기탄환을 써서 모든 걸 찢어버렸어. 하지만 맨은 초고속으로 움직이며 쉽게 피했어. 모래 지형 덕분에 비모스가 유리한 위치를 점했지. 하지만 맨은 전혀 다치지 않고 괴물을 자신의 힘으로 가볍게 베어넘겼어.
지룡은 겉껍질이 단단한데도 이렇게 쉽게 배인 걸 보고 놀랐어. 이 녀석이 자신을 사냥하러 온 걸 깨달았지. 지룡은 땅속으로 몸을 숨겨 매니 감지하지 못하게 했어. 자신만만했지만 이 기술이 맨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 생각했지. 비모스는 다시 기어 올라와 맨의 배에 달려들었어. 하지만 강한 상대 앞에 모든 술책이 무의미했어. 맨은 곧바로 지룡을 먼지로 돌려보냈어. 비모스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고통을 느꼈고 사냥꾼의 눈빛을 보며 매우 만족했지. 패배 직전 지룡은 맨에게 넌 대체 뭐 한 거냐? 내가 삼켰는데 라며 물었어. 맨은 내부에서 강력한 대폭발 마법을 썼다고 설명했어. 지룡은 외부가 마력 흡수 특성이 있어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지. 맨이 아무 이상 없는 건 쿠로와 우르술라가 만들어준 보호막 덕분이었어. 맨은 즉시 처음부터 내가 도발했어. 결국 환술에 걸려버렸지. 그렇게 지룡을 쫓아갔는데 완패할 수밖에 없었어. 인간을 얕본 결과였어. 시작부터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달았던 거지. 칭찬받을 만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식으로 죽는 것도 나름 만족스러웠어. 실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갑자기 슬퍼졌어. 하지만 우르술라가 재촉해서 얼른 기술을 준비하라고 했어. 지룡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이 SS 등급이었다. 그의 두 자매도 등장해 그를 칭찬했다. 그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왕이 창조한 비모스를 물리친 사람으로 이 승리가 모든 사람의 힘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유리와 그는 카이아의 성으로 초대를 받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이라 여기며 오늘 왕이 사이와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꽤 강해 보였지만 의외로 매우 유쾌했다. 그는 앉아 이야기를 나누라고 초대했고 그의 두 아름다운 자매는 즉시 서로를 안고 싸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위가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오늘 그를 초대한 것은 얼굴을 보려는 것이기도 했고 비모스를 물리친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유리가 큰 공을 세웠다면 자신은 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밝고 솔직하다고 자부하며 미래에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왕실 문양이 새겨진 시계를 선물로 주었고 이는 그가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탐험을 위해 적합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장면이 전환되며 로이는 도시로 발을 내디뎠고 어디를 가든 그의 명성이 들려왔다. 그가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그때 에치나가 나타나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령이라고 소개했다. 그 시점에서 로이는 지룡과의 전투 후 피곤함을 느끼며 잠에 들었다. 그의 아내 유리는 그 기회를 틈타 잠시 쉬었다. 피나가 목욕을 마치고 들어와 언니에게 머리를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오빠를 걱정하는 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는 괜찮아.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그냥 피곤할 뿐이야. 라고 확신했다. 지룡과 싸운 뒤 갑자기 지쳐서 잠이 들었어. 유리도 그 기회를 빌려 잠시 휴식을 취했고 피나도 목욕을 마치고 언니에게 머리를 말려달라고 부탁했어. 장난기 가득한 그녀는 오빠를 걱정하는 언니를 보며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지. 그들의 어머니도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했어. 피나는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오빠가 깰 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어. 그렇게 맛있는 걸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랫동안 함께 쇼핑도 못했으니 이번 기회에 도시를 탐험해보기로 했어. 유리는 위험할까봐 걱정했지만 여동생은 정령들이니까 괜찮다며 안심시켰지. 평범한 인간은 닿을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 현장에 돌아가 보니 상대가 정령임을 알고 흥미를 느낀 에키나는 이유도 모른 채 타락해 여동생을 제거하려 했어. 그녀는 매우 영리하게 먹잇감을 서서히 유인하며 누군가 검사관과 원한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 그때 나는 어둠 속에 빠져 예전 일을 떠올렸어. 로인과 함께 있을 때 나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지. 그 청년은 계속 나를 이용했고 적은 돈을 주면서도 웃음을 지어야 했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 또한 나는 괴물무리에게 잡아먹힐 뻔했어. 그날 운 좋지 않았다면 로인에게 해를 입었을 거야. 그 아래 시체도 나처럼 정령의 눈 덕분에 변신한 거지. 아니면 여전히 무능한 쓰레기에 불과했을 거야. 지금은 달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깨어나니 스승님이 조금 걱정했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어. 왕과 대화한 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 우르술라는 인간의 몸에 너무 많은 힘이 들어있어 그런 상태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 딸에게 매우 걱정된다며 나중에 서로 다정하게 말하라고 했어. 지금 두 자매는 거리에서 산책 중이고 우르술라가 멀리서 지켜보며 이상이 생기면 즉시 달려올 예정이야.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 우르술라는 더 휴식을 권했고 그는 방금 악몽을 꾼 이야기를 했어.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우연한 만남일 뿐이라며. 유리와 모두 덕분에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정령의 눈 덕분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자신을 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며 로인이 했던 말처럼 말야. 지금 에키나는 복수를 돕겠다고 약속했어. 한편 자신이 가진 정령의 눈 힘에 대해 알려줬지. 그 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해졌다고 분노했어. 로인은 불멸에 더해 그 힘까지 갖게 된 걸 억울해하며 어떻게 평범한 놈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지 의아해했어. 결국
모두 정령의 눈 덕분이었단 거지. 먹잇감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에키나는 그에게 이런 힘을 원하냐고 다시 물었어. 기꺼이 주겠다고 말하며 이상한 무언가를 꺼냈어. 물론 자신의 정령의 핵심을 넘기진 않았고 단지 로인의 질투를 이용해 그를 조종하려고 했지. 그 후 두 여동생에게 찾아간 그는 머릿속에 그걸 넣고 괴물로 변신했어. 힘은 압도적이었고 정령의 눈 못지 않았지. 그렇게 그는 이용당하며 이곳저곳을 파괴했어. 그의 머릿속에선 복수만 생각했어. 몸은 훨씬 가벼워졌고 온갖 전능함을 느꼈지만 좀 흉측했지. 근처에서 그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녀에게 달려가 목을 노렸어. 조례는 두려워했고 더욱 충격받았는데 상대가 바로 도안이었거든.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용서해달라 간청하며 스스로 멈출 거라 약속했어. 또한 자신이 그를 마비시켰다고 말했지만 그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어. 그의 곁에 있는 여자가 그를 삼켜버리는 방식으로 함께할 수 있을 거라며 동의했지. 피나와 유리는 가까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아름다운 언니는 자신이 그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원히 보호받기만 할 순 없다고 느꼈어. 폭발음에 그들은 잠시 이를 미뤘고 달려가 보니 많은 사람이 닫혀 있었어. 유리는 능력을 써서 모두를 치료했지. 에키나는 위에서 지켜보며 로인이 정령들을 노리라고 명령했어. 정령이 사라지면 그는 다시 쓰레기가 될 테니까. 그는 즉시 명령을 따랐지만 다행히 피나가 엄마가 만든 결계를 펼쳐막았고 두 자매는 도망쳤어. 괴물은 결계를 부수려 했지만 실패했고 에키나는 정령과 반대되는 힘을 쓰라고 조언했어. 그는 그 말을 듣고 발령수를 발동해 결계를 쉽게 제거한 뒤 계속 추격했지. 피나는 공격당했지만 피해는 미미했어. 유리는 동생이 두려워하자 앞에 서서 막아주며 먼저 도망가게 했지만 결국 동생은 붙잡혔고 바보 취급받으며 힘이 쓰레기 같은 그에게 넘어갔어. 위기 상황에서 에키나와 우르술라가 나타나 구했지. 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모두를 믿는다고 말했어.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녀를 더 일찍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했어. 그는 모두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은 정령의 눈과 싸우기로 했어. 검사 결과 뜻밖의 정보가 나왔지만 불확실했지. 스승은 그가 정령의 눈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로인이 공격했지만 그는 파리스를 사용해 반격했어. 그러나 키메라가 된 후 그는 강해져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에키나조차도 눌렀지. 결계도 발령술 앞에 무용지물이었어. 다친 청년은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느꼈어. 에키나는 약한 결계쯤으로는 로인을 막을 수 없다며 만족스러워했지. 그는 자신의 능력이 그 정도임을 알려주었어. 자신도 이미 정령의 힘을 받았다고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우르술라는 제자들에게 집중해 싸우라 했어. 도시는 위험하니 공격을 자제했고 스승은 빨리 나서지 않으면 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거라 재촉했어. 그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 저 힘을 가졌다면 과시라도 해야 하는데 방금 이룬 전과를 자랑했거든. 그건 배신자의 대가라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분노했어. 이 미친놈이 그랬다니. 괴물의 힘을 가졌으면 절대 자제할 필요 없잖아? 그는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어. 나도 비슷하니까 이해할 거라 생각한 거야. 그에게 위선적인 척 하지 말라고 했지. 착한 사람인 척 말고 나는 그의 머릿속 원한을 다 꿰뚫었으니까. 그는 과거에 억압받고 쓰레기 취급당해 엄청 분노하고 있었어. 분명 지금은 복수를 원할 거야. 그 말들은 그의 악한 면을 자극했지. 그는 정말 복수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어. 무시당하고 조롱받은 자가 과연 그럴까? 그 조롱과 압박이 젊은이의 의식을 서서히 잠식해갔다. 자신이 마치 눈앞의 괴물과 다를 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불쾌한 말들. 그러니 현실 속에서 살아가라. 착한 척할 필요 없다. 그들의 본성은 모두 똑같다. 생존을 위해서는 무슨 악행도 서슴지 않으니까. 사회 밑바닥에 있는 자가 무슨 자존심을 가지겠는가. 비록 힘이 강해졌어도 결국 바보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말들에 흔들리는 모습을 본 유리는 나타나 그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분명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는 정말로 마음씨 착한 사람이다. 우르술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드물다. 통찰력도 훨씬 강해졌으니 자신감을 가져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몸의 힘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이미 성장했다. 지금까지 그는 정령의 눈으로 남을 도왔지 스스로를 돕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시간이다. 거대한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자처럼 굴지 말라. 우르술라는 그가 세운 목표를 되새겼다. 그것은 유리가 새 삶을 준 것에 보답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멈춘다면 유리에게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피나와 함께 그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없었다면 언제 제외할 수 있을지 몰랐다. 자신의 운명도 그 덕분에 바뀌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감동했다. 자신이 정말로 쓸모있고 모든 면에서 강해졌음을 느꼈다. 악은 여전히 횡행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인정했다. 세상이 자신에게 보잘것없는 직업을 줘서 원망했지만 유리와 모두가 새 기회를 준 이상 그들의 믿음에 부응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 힘을 유리에게 바치자 스승은 크게 기뻐했다. 이것이 바로 정령의 눈이 가진 100% 힘이었다. 내면의 악의도 사라졌다.
로이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 뒤로 물러섰다. 거대한 마력이 위협하자 그는 진정한 정령의 수호자가 되었다. 앞으로는 망설이지 않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 강해질 것을 맹세했다. 이제 스승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적은 경멸을 드러내며 돌진했지만 곧 날아가 버렸다. 그의 모든 동작은 정령이 꿰뚫어 보았다. 체력도. 이제 그는 진정한 정령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망설임 없이 모두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며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 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으므로 스승님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적은 경시하며 공격해왔지만 그는 곧바로 적의 모든 행동을 간파해버렸습니다. 그의 힘은 정점에 다다랐고 단 한 방으로 괴물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슬픈 눈빛으로 로이드를 바라보았고 로이드에게는 마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영술은 그가 만든 결계를 뚫지 못했습니다. 조이는 에키나에게 더 많은 힘을 요청했고 그녀는 즉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는 통제력을 잃고 그대로 돌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정화기술을 검에 결합해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그 악을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로이드는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했는데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자도 누군가를 도와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운명을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로이드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놈은 세뇌당의 진실을 받아들이고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재 그들은 적이 바로 정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로이드의 원한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에키나는 현장에 가서 부서진 눈을 회수했습니다. 그녀는 전투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로이드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에 대한 기억은 봉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목적은 누군가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로이드는 유리로부터 키스를 제안받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농담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았고 우르술라가 알게 되면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령의 아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령과 수호자 간의 계약 의식이었습니다. 스승님이 두 사람의 키스를 허락하셨고 그들은 고귀한 목표를 위해 키스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로이드는 단지 수호자 수습생이었고 유리와의 유대가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수행해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의 몸속의 만화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 유리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은 그녀에게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원망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키스만으로도 다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로이드는 계약의 키스는 손가락에 한 번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려 했으나 갑자기 피나와 쿠로가 그 사이에 서서 두 사람의 키스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유리는 그에게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로이드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르술라가 이를 보고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하며 로이드가 곤란해하는 걸 보며 얼마나 시간을 끌지 않았는지 생각했습니다. 피나처럼 소중한 딸이 키스받기 직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 걸까요? 스승님은 로이드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입맞춤으로 멈추자. 만약 그가 더 나아간다면 확실히 죽을 거야. 그 방 안 단 두 사람만 남겨진 채로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 이것이 처음이었으니 아프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녀는 살짝 입술을 내밀었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손만 입맞춤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입술이 닿다니 너무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건 필수 의식이니까. 그리고 사실 마음속으로는 즐기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첫 번째라 조금 떨렸다. 결국 그는 넘어져서 입술을 맞추게 되었다. 아쉬움이 남는 순간 그들의 계약은 완료되었다. 신의 눈이 즉시 레벨업하여 모든 능력이 상승했다. 유리는 이마에 입맞춤을 받았지만 그 또한 큰 행복이었다. 장면이 에치나로 바뀌었다. 그녀는 마족의 주인 판남작을 만나러 가고 있었다. 판남작은 그녀에게 오늘 마왕의 직접 명령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이 남자를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인간과 싸우게 되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에치나는 그가 혼자서 비유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판남작은 그녀를 비웃으며 그녀는 단지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생물이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당연히 훨씬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여자는 말했다. 오늘 나는 마왕의 직접 명령을 받았다.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이 이름 없는 자는 자신이 인간 작은 존재에게 보내진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에치나는 말한다. 이 사람은 혼자서 비음을 이길 힘이 충분하다. 펜코는 비웃으며 말했다. 코룡도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물일 뿐 내 앞에서는 괴물에 불과하다. 나는 당연히 훨씬 강하다. 그 말을 들은 에치나는 혀를 능숙하게 굴려 상대를 달랬다. 칭찬도 하고 어루만져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임무를 맡기로 했다. 문을 열어 순간이동 게이트를 활짝 열고 자신의 위치로 날아갔다. 마족무리 속 펜코는 폭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너무 빨라 일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데이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와서 죽이려 한다니 빨리 끝내려 했다. 펜코는 무시당하자 분노하며 직접 행동에 나섰다. 결과는 상대에게 입맞춤을 당한 듯 입꼬리를 올렸을 뿐 반응할 틈도 없이 그는 접근했다. 남작은 하급 귀족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며 이 손님에게 퇴장권을 건네주었다. 그 손님은 조용히 조상님들 곁으로 돌아갔다. 일을 마친 후 그는 누군가의 명령으로 이곳에 온 것 같은데 그가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만약 목표가 자신이라면 유리와 그 일행을 노리고 있는 것일 테다. 그들이 나타나서 괜찮은지 물었고 비나는 남작마족이 혀를 내밀며 맞아 쓰러진 모습을 보며 형님은 이제 완전한 수호자가 되셨네요. 어쩌면 그녀보다도 더 강할지도 몰라요 라며 칭찬했다.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스승님이 날 억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훨씬 강해. 다음 날 그 커플은 자신을 클라우디아라고 소개하는 아내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는 도서관 금서관에서 볼 일이 있다고 했는데 그곳은 왕국의 거의 모든 책이 보관되어 있어 오직 황실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 아버지가 준 시계 덕분에 그는 전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 클라우디아도 그를 입구까지 안내했다. 심지어 클라우디아조차도 권한이 없어 아버지나 사서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사서가 허락할지 보기 위해 강력한 결계가 쳐진 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는 무사히 넘었지만 유리의 아내는 통과하지 못했다. 클라우디아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고 우르술라도 그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을 받았다며 이 결계를 건 사람이 고수임을 알았다. 그는 걱정했지만 공동 목표를 위해 더 깊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곳이 바로 거대한 도서관임을 깨달았고 유리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 방대한 자료를 뒤져야 했다. 마침 누군가가 위에서 떨어지는 걸 본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작은 소녀를 받았다. 그녀는 귀엽고 작았으며 얼굴이 빨개지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스스로를 앨리스라고 소개했다. 넘어지게 된 이유를 묻자 너무 책에 몰입하다가 무심코 떨어졌다고 했다. 이에 그는 그녀에게 책을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도왔다. 앨리스는 여기서 사서이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감탄하며 그녀에게 감사했다. 덕분에 자신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앨리스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왔냐고 물었고 그는 숨겨진 던전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중요한 사람을 도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즉시 필요한 책을 건넸다. 그때 그녀는 유리가 건강한지 물었고 그는 놀라며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그의 오른쪽 눈에 유리의 정령의 핵이 있다는 걸 알았다. 더 놀라운 건 그녀 자신도 이 세계의 나무 정령 중 하나라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유리와 만나지 못하고 떠나야 했다. 비나와 유리는 그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앨리스가 숨겨진 던전을 정복하는 걸 도와야 했다. 그는 자신의 여신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곧 방법을 찾아 데려올 것을 약속했다. 비나와 언니는 앨리스가 이미 여기 있기에 그녀를 믿고 있었다. 그때 두 소녀의 언니가 도서관에서 앨리스의 어머니를 관찰하며 왜 숨겨진 던전에 관한 기록을 빨리 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것이 세자매가 제외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앨리스는 바깥 세상이 두려워 전투력이 없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건 말리한 천리안 뿐이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인간의 마음이었다. 앨리스가 인간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녀의 의지를 꺾었기 때문이다. 그는 앨리스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앨리스가 세계의 나무 정령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손님을 부르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며 자신을 수호자이자 주작의 딸 AK 차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매우 관대해서 금세 그와 친해졌다. 주작도 그가 딸을 잘 대해주길 바랐다. 그는 비나와 유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만나러 가자고 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숨겨진 던전이었다. 그가 들어온 문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였을 뿐 실제로 이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이 도서관은 왕국의 지식 보고로 세계의 에너지가 결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숨겨진 던전과 연결된 다른 문을 찾고 그 던전을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려면 그쪽에서 먼저 나가야 했다. 하지만 앨리스는 원래 약한 몸이었다. 나쁜 사람 같지 않아? 하지만 딸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알리스를 세계수의 정령이라고 들었을 때 매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엄마도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없이 나왔다며 혼냈다. 엄마는 자신이 수호자이자 주작의 딸 AK 차안이라고 소개했고 매우 다정해서 곧 친해졌다. 주작 또한 매니 딸을 잘 대해주길 바랐다. 그는 피나와 유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그녀를 만나러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곳은 궁전이 아니라 감춰진 지하 감옥이었다. 처음 들어왔던 문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관문일 뿐
실제로는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다. 그 관문은 매우 특별했다. 이 도서관은 왕국의 지식을 품은 보물창고라. 세계의 에너지가 결계를 유지하는 힘이었다. 그들이 만날 유일한 방법은 이 감옥과 연결된 다른 관문을 찾아 정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쪽에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알리스의 몸이 원래 약했기 때문이다. 맨은 다가가 그녀에게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맨도 예전엔 그랬지만 우르슐라와 유리 덕분에 모든 걸 이겨냈다. 그래서 알리스도 이곳을 떠나고 싶다면 맨은 온 힘을 다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괴물이든 어떤 위험이든 그녀를 안전하게 언니에게 데려가겠다는 약속. 진심 어린 말투에 가식 없이 앨리스의 마음도 흔들렸다. 진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대신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그래서 나를 믿어도 되냐는 질문에 앨리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 숨겨진 던전을 찾아내 다시 이곳에 돌아와 그 그림자를 다시 볼 거라고 약속했다. 떠나며 내일 다시 만나자고 약속한 그녀. 작은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앨리스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이 도서관을 떠나기 싫다면 무리하지 말라고. 지난 만남에서 그녀는 딸이 그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된 걸 이미 눈치챘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모르는 그녀의 얼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앨리스는 사랑에 대해 많이 읽어왔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앨리스는 사랑에 대해 많이 읽어왔지만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가슴속은 행복으로 인해 답답해지고 무채색의 세계가 갑자기 더 밝아졌다. 한편 그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스스로 경험해보는 것이 더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왜 한번 믿어보지 않겠는가? 그녀의 두 동생도 그를 믿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딸을 여기로 데려올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녀는 울었다. 잠시 후 엄마가 도착하자 아카아는 앨리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하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앨리스는 그에게 믿음을 주고 자신을 밖으로 데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카아는 기뻐하며 그녀를 안아주고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던전을 탐험하기 전에 엄마는 앨리스에게 정수의 심장을 주었다.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 분신만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숨겨진 던전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길을 가면서 아카아는 앨리스의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매번 이동할 때마다 그녀가 지쳐버렸다. 결국 그는 그녀를 업고 다니며 싸워야 했다. 최근에 많은 강력한 기술을 배운 덕분에 정복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빠르게 보스방에 도착했다. 이번 대결은 매우 불균형했다. 이 보스는 뛰어난 검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아카아는 많은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싸우면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성공적으로 보스를 쓰러뜨린 후 그는 신속한 발도 기술을 얻고 2배의 공격 범위를 가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 보스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강함에 놀랐다. 앨리스는 그의 얼굴을 살펴보며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뿐이었다.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던 앨리스는 불안한 기분을 느꼈고 엄마는 그녀에게 업혀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카아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고 그녀는 부끄러워졌다. 아카아는 딸이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에 크게 기뻐했다. 그동안 앨리스는 책에만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 잠시 후 세 자매는 재회했다. 유리는 매번처럼 큰 자몽 2개를 안고 달려왔고 피나는 조용히 엄마의 건강을 물었다. 현무와 추작은 친구처럼 인사했지만 우르술라는 두려워서 그녀를 보자마자 떨었다. 유리의 아내는 다가가 아카안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앨리스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에 감사했다. 이 모습을 본 앨리스는 질투가 나서 동생에게 쉽게 드러났다. 그래서 피나는 아카안을 매우 사랑한다고 외쳤고 아카안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앨리스는 분명하게 불만을 드러냈고 동생은 더 강하게 그녀를 놀렸다. 그러다 그녀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오른쪽 손에 빈 공간이 있는데 말이야. 별다른 설명 없이 그녀는 다가가 아카안을 움켜잡았다. 모든 것이 너무 분명해진 지금 친구 피나가 장난치지 말라고 하자 작은 생각에 혹시 오빠가 이 아가씨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렇게 몇몇 소녀들이 모여서 질문을 던지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그는 말문이 막혔다. 잠시 후 소녀들은 사우나방에 들어가 편안하게 쉬기 위해 모였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도 이 방에 끌려 들어갔고 여전히 같은 질문이 떠오르며 그가 정말 앨리스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자신도 그 답변이 기다려져서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 모두가 민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이 고조되어 버린다. 피나는 불만스러운 듯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그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유리에게 혼이 났다. 스승님도 몇 마디를 해주며 그들이 너무 지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3명의 정령은 듣지 않았다. 왼쪽으로 눈을 돌리니 2개의 물방울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결점 없는 아름다운 다리가 보였다.
막내는 자신감 있게 장난을 치며 그의 얼굴이 빨개졌다고 놀렸다. 이 아가씨는 작지만 그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싶어하는 성격이었고 순진한 면도 있어 그가 얼굴을 붉히는 이유가 감기에 걸린 줄 알았다. 처음 사우나에 들어간 그는 온몸이 상쾌해졌다. 크루가 그렇다고 온도를 더 높이며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불편함을 느껴 피나를 안고 나가야 했다. 앨리스도 더위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그는 그녀에게 그만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머무르고 싶어 했다. 오랜만에 세 자매가 가까이 있지 못했기에 그녀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싶어 했다. 그녀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자 유리와 피나는 즉시 그녀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이 장면을 보며 그는 기뻐하며 소녀의 고백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서 그는 스승에게 앨리스를 도와줄 수 있는 정령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카아는 그녀에게 두 어머니와 같은 서경을 주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우르술라처럼 이동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능력은 여전히 대단했다. 그렇게 스승님은 신안경을 SSS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앨리스는 감사의 말을 전하려고 했지만 발이 걸려서 그 남자의 바지를 내리며 모두에게 보여주고 말았다. 그 충격으로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다. 앨리스는 그 장면을 보며 감탄했고 유리는 처음으로 그런 걸 보자마자 기절할 지경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침착하게 민의 모습을 칭찬했으며 다음날 매건이 그를 찾으러 와서 몇 가지 일을 부탁하며 최근 며칠 동안 그가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했다. 제스퍼도 같은 생각을 하며 그의 힘과 마음 모두에서 성장을 느꼈다. 이 커플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서 언제든지 자신의 품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회장님은 왕국으로부터 긴급 임무를 받았다. 먼저 그는 그가 마족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이건 당연히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날 밤 한마법 생물을 처치했으니까. 수세기 전에 용사들이 마족을 인간 세계에서 쫓아내기 위해 강력한 공간의 벽을 세웠지만 최근에는 그들이 어떻게든 내식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었다. 임무는 그들을 처치하여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분명 다른 모험가들은 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을 요청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소녀들을 불러내어 레식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처음으로 반대하며 그들의 원래 목표를 다시 상기시켰다. 그가 다른 일에 얽히면 언제쯤 유리의 자매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을 구해주었음을 이야기했다. 그는 너무 강력한 존재와 맞서 싸우며 절망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있었고 마족의 공격을 받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하였다. 이 일은 우르술라와 유리를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한 가품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유리도 나와 함께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다른 소녀들도 함께할 수 있다면 상관없었다. 마침내 스승님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다. 제스퍼와 매건은 그가 임무를 수락한 것에 기뻐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이다. 장면이 바뀌어 재난에 처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곳의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었고 모두가 배고프고 지쳐 있었다. 그들은 작은 소녀를 괴물에게 바치기 위해 그녀를 끌고 가야만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미아는 오늘 선택받은 소녀로 비록 어리지만 매우 이해심이 깊고 착한 아이였다. 모두의 얼굴이 우울해 보였다. 그곳에 도착하자 8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이드라를 경배했고 동시에 그 마을의 신으로 삼으라고 했다. 아버지는 딸을 바치라고 강요했다. 미아가 가면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미아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버지도 곧 딸과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아마도 재물을 바친 후에 그는 스스로 떠나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미아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어머니가 하늘로 간 이후 매일 울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슬퍼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에는 자신이 더 이상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모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미아는 피가 마르는 괴물에게로 달려갔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이 대신 자신을 바치겠다고 비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이드라는 남자를 싫어한다고 거부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여성의 부재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이드라는 매달 한 사람을 바치지 않으면 마을을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이 재물을 바치지 않자 모두가 독에 시달리고 있었다. 다행히도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나타났다. 그의 강화된 방어막은 쉽게 죽음의 생물의 공격을 막아냈다. 이때 미아의 눈에는 그가 진정한 신으로 보였다. 우르술라는 하이드라가 SS급 고대용이며 최고의 독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의 치료 능력도 훨씬 강해졌다. 그는 모두에게 한쪽으로 비켜달라고 하며 이 괴물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괴물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그를 거만하게 여겼다. 그는 단지 작은 인간에 불과한데 뭘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다. 하지만 그의 피부는 독가부처럼 단단히 칼로 베어도 가려운 정도였다. 그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검술로 괴물을 산산조각 냈다. 강한 자에게는 모든 술책이 무의미했다.
운이 나쁘게도 하라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몇몇은 그가 최근에 유명해진 고대용 사냥꾼임을 알아챘다. 우르술라는 그가 여러 기술을 하나의 검격에 결합하는 등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다. 이 사건 이후 모두가 훨씬 활기찼다. 그는 고마움을 전하며 이후 영주와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의 표정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곧 돌아갔다. 미아가 달려와 그를 신이라 부르며 목숨을 구해줘서 기쁘다고 울먹였다. 그를 이해하는 미아의 행동에 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앞으로 그녀의 미소와 이곳 사람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그들은 이 지역 영주의 성에 도착했다. 이곳만큼은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상상을 초월하는 화려함으로 가득했지만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들어서자마자 누군가가 영웅처럼 인사하며 자신을 니군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에게 빵을 권했지만 그 맛은 너무 짜서 깜짝 놀랐다. 그는 소금과 헷갈렸다고 사과했다. 마족이 이곳에서 활개친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런 존재는 이 땅에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아브은하브은과 인접해 있으며 몬스터가 가득한 곳이다. 마족 이야기는 과장된 소문일 뿐이라 했다. 나는 몬스터와 마족을 혼동하는 일이 실제로 있는지 다시 물었고 니군은 확실히 그렇다고 답했다.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온 것에 미안하다며 그는 자신도 직접 조사할 생각이라고 했다. 마을로 가는 길에 그는 하이드라라는 생물을 쓰러뜨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니군은 두려움을 내비쳤다. 그 마을은 바로 그 생물이 몬스터로부터 지키는 영토였다. 만약 그걸 죽인다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게 될 거라고 했다. 나는 재물 희생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늘 한 소녀가 희생 대상이 되었다는데 정말 그 광경을 가만히 봐야 하냐고 물었다. 그는 한 생명을 바쳐 수백 명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가 마을을 평생 지키려는 것인지 물었고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왜냐면 그는 당장의 적만 제거하고 떠날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계속 몬스터의 공격에 시달릴 테니까.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곳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그 어떤 일이든 감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쫓겨났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되물었다. 한 생명을 희생해 수백 명을 구하는 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유리는 복잡한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를 위로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르라고 격려했다. 니군의 성 안에서 그는 누군가와 소통하며 하이드라를 대체할 생물을 찾으려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했다. 그림 속의 존재는 그에게 침착할 것을 권하며 대체할 생물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니군 자신이었다. 니군은 너무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 정신 조작까지 당하고 있었다. 세상에 SS급 고대용을 쉽게 쓰러뜨릴 자는 없으며 그는 인간이 아니라 마족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만약 영토를 지키려면 니군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 젊은이는 완전히 세뇌당에 기뻐하며 조언에 감사했다. 거울 속 존재는 마족의 사두백작으로 니군의 몸을 차지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밖에서 니군 일행은 수년간 방치되어 무너진 성벽을 살피며 경비병도 없어 몬스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한 소녀에게 영주에 대해 묻자 그녀는 두려움에 도망쳤다. 이곳 주민 모두가 니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고 있었다. 니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고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니군에게 그만두라고 조언했다. 그 전에 니군 같은 이들이 여기 왔지만 모두 포기하고 떠났다고 했다. 하이드라가 사라진 뒤 몬스터들이 마을을 파괴해 올해 농사는 완전히 망쳤다. 주민들은 굶어 죽거나 몬스터에 희생될 운명이었다. 이를 듣고 니군은 자신의 힘을 발휘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곡식을 뿌렸다. 이어서 단번에 성벽도 복구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라며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남자는 웃으며 니군이 영주와 많이 닮았다고 말했다. 니군의 아버지는 주민들에게 존경받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뒤 하이드라와 계약을 맺고 방어체계를 축소해버렸다. 적의 공격이 극에 달하며 마을 주민들은 이 존재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그를 한 번만 믿고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바랐지만 괴물무리가 마을을 공격하러 몰려오자 유리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닥치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가 무슨 계획인지 물었다. 공격당하는 이 땅은 결코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불행히도 그들이 지나가게 된다면 마을은 파괴될 것이다. 그녀는 매우 걱정하며 비록 그들은 강하지 않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며 죽음을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다.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는 귀여운 동생의 감사의 말을 떠올리며 더욱 결단을 내렸다.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한 손가락조차 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는 유리에게 위험하니 눈을 감으라고 요청하며 안전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전투의 시작. 그는 라세건을 사용하여 한쪽을 쓸어버렸다. 그러나 범위가 충분하지 않았고 괴물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매우 지능적이어서 집단적으로 그를 공격하기 위해 많은 괴물들을 하늘로 던졌다. 다행히도 그는 초능력을 사용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며 모든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는 여러 종류의 다목적 기술을 사용하여 괴물들의 수를 안전한 수준으로 줄였다. 하지만 뒤쪽에는 여전히 많은 괴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파괴의 광선을 쏘아내며 그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몇천 마리를 가두는 보호막을 생성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라세건을 날려 피해를 극대화했다. 그러나 그동안 괴물들의 수는 겨우 절반밖에 줄지 않았다. 그는 분신 기술을 사용하여 마력으로 만든 그물로 원숭이들을 수백 조각으로 잘라냈다. 그 덕분에 주민들은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그때 그의 형은 수많은 괴물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며 그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괴물들을 처치하다니. 다른 이들도 그의 노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부의 사람들은 경고를 보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는 모든 괴물을 처치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궁극의 기술을 발휘했지만 이 기술은 그의 모든 마력을 소모하는 위험한 것이었다. 우르슐라는 즉시 멈추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강하게 휘두르면 너의 몸이 터질 거야.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한계를 넘어가며 싸우고 있었다. 괴물들은 그를 공격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 후 그는 빠른 검술 기술을 활성화하여 수많은 괴물들을 동시에 처치했다. 전투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의 몸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약속을 지켰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리는 그에게 성수를 사용하여 빠르게 회복하라고 했다. 스승도 그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그는 모든 괴물을 물리칠 수 있었다. 그 후 그는 조금 더 나아지자 모두가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를 살아있는 부처로 여기며 마을 사람들을 구해준 것을 기뻐했다. 그때 그의 친구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다른 이에게 구원을 맡길 것이냐며 그를 지적했다. 니구는 낯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며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제 모두가 영주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의 친구는 니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권유하며 싸움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냥 주민들을 희생하라고 해라. 하지만 그들은 니군을 보고 그가 용감하게 싸운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다음번에 괴물이 나타나면 반드시 싸워 생존하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밝은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결심했다. 유리는 이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그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다. 모두가 그에게서 감정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는 이제 그녀와 더 가까워졌을까? 라고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만약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도 언젠가 자신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에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 곁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치 고백처럼 들려 모두가 그들을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젊은이들은 청춘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격려했다. 그들은 이제 니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니군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마을의 수호자는 당신이 아니라 그입니다. 니군은 한숨을 쉬며 모두가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너희는 모두 속고 있다. 그는 마족이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만마리의 괴물과 하이드라를 처치할 수 있겠는가. 그의 말이 끝나자 모두는 니군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결연한 의지로 일어선 이들은 더 이상 니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선언했다. 그때 한 청년이 갑작스레 나타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보호자를 믿으며 그의 말을 거부했다. 니군은 모두를 바보 취급하며 마을이 이미 마족의 소나기에 넘어갔다고 비웃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만 마리의 괴물을 이길 수 있겠냐고 조롱했다. 니군은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그의 연극이라고 선언했다. 진짜 목적은 이 땅을 차지하는 데 있었다. 말을 마치자 모두는 의아한 눈빛으로 니군을 바라보았다. 이 땅에 차지할 게 아직 남아있단 말인가? 설령 그가 마족이라 해도 최소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청년은 점점 궁지에 몰려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 동료가 그에게 물었다. 자신이 지키려는 땅에 마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느냐고. 이 땅의 영주는 쉽게 목숨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용감히 싸우는 존재여야 한다고. 니고는 그 말을 듣고 과거를 떠올리며 고통스러워 소리쳤다. 살려줘, 제발. 그의 손에 든 물건은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니곤도 한번 시험해보려 했지만 그의 능력치는 감춰져 있었다. 마치 이전 루이와의 전투 때처럼 그의 변신은 마족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 물건을 버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이미 마족에게 빙의된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 마족은 그의 마음속 빈틈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버리겠다. 마치 그가 아버지를 죽인 방법과 똑같았다. 하지만 니고는 의문이 들었다. 아버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한다고 했던 그자는 누구란 말인가? 웃으며 정체를 드러낸 이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젊은 시절 니고는 아버지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온 힘을 다해 이 땅을 지키려 했기에 모두가 그를 영주라 불렀다.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니고는 훗날 자신도 위대한 영주가 되길 꿈꿨다. 그러나 그는 서툴고 무능해 여러 번 넘어지며 건강도 좋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조언했다. 젊음은 즐겨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니고는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하지만 병에 걸릴까 두려워 아무도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장난을 치다가 도망가 버렸고 그로 인해 소년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사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단지 보통 사람보다 약했을 뿐이었다. 슬픔에 잠긴 니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은 영주와 그의 아들이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소문에 따르면 니고는 아부에서 주어진 아이였기에 모두 그를 피했다. 그렇게 그는 절망에 빠졌고 이 시기에 그의 몸속에 악이 나타나 자신이 사두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마족이 그에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권유했다. 악은 자신이 상상의 친구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와 놀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그를 속였다. 니고는 그 함정에 빠져들었고 서로의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영원히 함께 놀기로 했다. 그래서 니고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상상의 친구의 말만 듣고 따라다녔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프신 모습을 보며 니고는 매우 걱정했다. 아버지는 자신이 괜찮다고 말하며 괴물들의 마귀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니고는 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원했지만 그 마음을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피로를 없애는 약을 만들기로 제안했다. 책을 찾아본 후 니고는 지침에 따라 만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가 만든 것이 일반 차라고 생각하고 다 마셨으며 아버지는 아들에게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다. 그로 인해 니고는 매우 기뻐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나중에 좋은 영주가 되라고 말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아버지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그래서 니고는 그 약초를 정원에 심고 매일 따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랐다. 몇 년이 지나자 착한 영주는 주민들에게 사랑받으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를 잃은 니고는 다시 절망에 빠졌고 사두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니곤에게 아직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곁에 있으니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자가 곁에 있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존재로 니곤의 역할은 단순히 그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 세뇌당하며 그 친구의 지시에 복종했다. 그러던 중 그가 마신 허브차가 사실은 독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밖에서는 누군가가 그를 깨우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니곤의 의식은 이미 사두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차에 적힌 대로 허브차는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마족은 상대의 어리석음에 환희하며 자신이 그 차의 조제법을 완전히 바꿨다고 웃었다. 그 독초는 마시니의 건강을 날마다 갉아먹는 독이었다. 니곤의 감정은 마치 폭풍처럼 요동쳤다. 내가 진짜 마족이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조종해 인간들을 마계로 이끌려 했지만 니곤이 너무나 완벽한 숙주였기에 그를 선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수많은 인간을 제물로 바쳐 마계로 데려왔다. 마족은 아버지를 직접 죽인 사실을 조롱하며 육체와 영혼이 모두 약한 자가 어떻게 영주가 될 수 있느냐고 비웃었다. 니곤이 속았다는 사실에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순간 사두가 완전히 몸을 장악하며 자신을 환각의 대가 마족의 지배자라고 소개했다. 사두라는 이름을 들은 유르술라는 그가 매우 위험한 적임을 직감했다. 그는 처음부터 은신술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니곤에 대해 묻자 그는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고 답하며 그 청년을 약하게 평가했다. 조금만 마음을 흔들려도 몸을 쉽게 빼앗길 정도였다. 니곤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그 청년 탓이라며 분노했다. 그는 니곤을 장악해 이 땅의 방어선을 약화시키고 인간들을 마계로 보내려 했지만 니곤이 나타나 그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제 사두는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탁월한 심리파악 능력을 믿었다. 내가 몸을 장악하는 한 니곤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니곤도 죽기 때문이다. 전투가 즉시 시작되었다. 사두는 결계를 펼쳐 마족을 묶었지만 그것은 무용지물이었고 발령술이 사두 같은 이들의 공통기술임을 알게 되었다. 유르는 영역을 집중해 결계가 풀리지 않도록 애썼다. 그러나 상대의 눈을 보며 그의 계획을 간파했다. 사두는 주민들을 공격해 유르술라의 집중을 깨려 했다. 그래서 사두는 자신이 인간 심리를 잘 안다면서 유르술라가 반드시 깨어들 것이라 확신했다. 결계가 세워지자마자 사두는 수많은 괴물을 소환했다. 유르술라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주민들을 지켰지만 너무 많은 숫자에 결국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마족의 주먹이 연속으로 날아왔고 유르술라는 방어에만 급급해 힘을 모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떠올려 즉시 포탄 발사 스킬을 발동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유르술라는 유리의 정화 능력과 공격을 결합하려 했다. 마족 사두를 끌어내지 못하면 니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었고 결계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다. 청년은 침착하게 상대에게 다가갔다.
수차례 공격에 몸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계속 도발하며 그의 반응을 지켜봤다. 넌 착한 영웅일지 몰라도 의미 없는 것을 지키려 하는 한 난 그저 주먹질하는 샌드백일 뿐이다. 마족은 인간의 이해할 수 없는 면을 곱씹으며 말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 모두를 구하는 길일 때도 있지만 유르술라는 모두를 구하려 애썼다. 기회가 희박해도 한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며 절규했다. 그 절규는 니곤의 의식을 깨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마족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단 몇 초 만에 그는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누구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무리 오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마족은 그 청년의 끈질김에 점점 불안해졌다. 수많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그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 안에 있던 모두는 유리의 회복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걱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결국 성공했다. 상대를 붙잡아 정신을 차리게 했다. 친구는 철두 공격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고 덕분에 니구는 그의 조언을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썩어 있었다. 자신이 직접 아버지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는 자책감에 휩싸였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텐데라고 스스로를 책망했다. 그 밖에서는 그가 리치를 지키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니군도 자신이 이 땅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기 때문이었다. 그 외에도 삶이 웃음으로 가득 차길 바라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스스로를 격려하며 모두의 미소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 그 가르침을 지킨다면 곧 니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좋은 영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때의 추억의 울음을 터뜨렸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강해져 괴물과 맞서 서로를 지켰다. 단결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현재 니구는 마족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그를 구해 아버지의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형도 있었다. 형의 말에 젊은이들도 무기를 찾아 반격할 기회를 기다리며 용기를 냈다. 니구는 자신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과거 사도를 경계했어야 했지만 지금이라도 마음속에 남은 선함을 붙잡았다. 그는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영주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책임지기 위해 사도는 깨어났지만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니군 내부 저항 때문이었다. 그는 앤에게 부드러운 말로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공격하려던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마족은 분노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어쨌든 이 몸을 포기하지 않겠다. 저항을 멈추라. 그 말을 듣고 니군은 안심하며 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 칼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찔러 속죄하려 했다. 동시에 앤이 악을 제거하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였다. 그 모습을 본 멘토는 충격을 받았고 급히 나와 그를 막았다. 이건 니군의 결이다. 헛되이 하지 말라. 사두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청년에게 진심으로 묻는다. 정말 죽고 싶은가? 사실 니군은 오래전부터 이 친구가 자신이 만든 환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외로움에 함께 놀 친구가 필요했기에 모른 척했던 것이다. 사두는 자신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해쳤지만 마지막까지도 이 청년을 동지로 여겼다. 만약 사두가 없었다면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 시간은 자신에게 참 소중했다고. 감동적이지만 상대는 마족이었다. 결국 모든 것은 혼란일 뿐이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제 와서 그는 니군의 약함을 비웃으며 그런 자들은 쉽게 이용당하고 조종된다고 말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며 자신의 몸이 곧 죽을 것이기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니군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 혼자 죽기를 바랐지만 마족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돌멩이 한 조각 같은 존재였다. 미아를 겨냥해 전투를 계속하려 했지만 음파검의 머리를 꿰뚫리고 말았다. 니군은 성수로 치료받았지만 처음부터 유리가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심장 부상이 너무 심해 재생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는 걸 보고 유리는 힘을 내서 전력을 다해 응원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그 말을 듣고 유리는 회복 마법을 써서 계속 싸웠고 친구를 귀문관으로부터 불러들였다. 니군이 길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갑자기 빛이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이 자신을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손을 잡고 성공적으로 부활했다. 두 사람은 기뻐했다. 두 사람은 기뻐하며 그를 안아주었지만 그는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왜 이놈을 그냥 죽이지 않느냐고? 다시 살아서 뭐하겠냐. 나는 이미 속죄할 수 없는 존재다. 최소한 죽음이 해방이 될 텐데 모두가 니군을 버리면 전 대군주에게 배신자가 되고 만다. 죽음이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 그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이미 희생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다. 니군은 계속 살아가고 싶고 민중의 분노를 받아들이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깨달았다. 죽더라도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눈물이 흐르며 그는 말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유리의 아내는 지쳐서 쓰러졌다. 그가 상태를 물었을 때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는 그녀가 이렇게 힘을 쏟게 한 것이 정말 미안하게 느껴졌다. 감사의 말을 전한 후
그는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쉬게 했다. 마족이 저지른 일들로 인해 그는 반드시 그들을 전부 처치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 많은 고통을 안겼던 이전의 조이와 지금의 니군. 잠시 후 마족의 시체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 앨리스가 이를 알아챘다. 그녀는 결계로 그를 가두고 어디로 도망갈 생각인지 물었다. 그가 달려가자 여동생이 외쳤다. 이놈들이 도망가려 해! 그는 죽이지 않고 자신을 겨냥한 이유와 그들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자 그녀는 그를 위협했다. 그러자 그는 목숨을 구하는 조건으로 정보를 주겠다고 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그의 몸이 터졌다. 이는 정보를 유출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듯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다. 주민들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제 그들은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미아에게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니군은 그들에게 이 지역을 보호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곳에는 많은 괴물이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지만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공격해올 것이다. 모두가 고개 숙여 간절히 빌었지만 상황을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성으로 돌아와 상황을 보고한 유리는 리크의 영주로 임명되었다. 이제 그는 마족을 격퇴한 공로로 귀족이 되었다. 니군은 모든 것을 유리에게 양도하고 자진해서 체포되어 가장 엄격한 처벌을 받겠다 했지만 아마 사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제스퍼와 메건이 즉시 접근해 유리에게 결혼 제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클라우디아는 가장 기뻤다. 이제 유리가 결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왕도 이미 동의했다. 그래서 공주는 달려가 와이프 유리를 껴안았다. 유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뻗어 자신의 영역을 주장했다.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첫 번째 아내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두